볼 텐데 첫 번째 토론 주제가 4월 드디어 CBDC가 시작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토론 주제로 CBDC를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를 우리는 한국은행 앞에서 CBDC 반대, 디지털 아이디 반대, 15분 도시 반대 등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발생 디지토피아 세상을 반대하고자 오랫동안 또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에 대한 위험들을 누누이 알려왔는데 드디어 4월 달에 CBDC가 시행이 됩니다. 물론 이건 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테스트만 하고 끝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걸 토대로 뭐 잘 됐다, 뭐 막 이렇게 하고 그들 나름대로 뭔가 또, 뭐 그들 나름대로 뭔가 또 뭐 어떤 보완점 같은 거를 보완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던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이 되기 전에 한번 CBD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 토론 주제로 잡았고 먼저 최근에 나왔던 기사 몇 개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한국형 소식할 때는 이런 기사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알려드렸는데 기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시작된 CBDC. 당신을 디지털 감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몇, 먼저 이제 2025년 3월 24일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인데 현금처럼 쓰는 디지털 화폐 시동 대국민 테스트 4월부터 실시.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1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가 실시된다. 테스트에 참여하는 7개 은행은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 들어간다. 어제부터네요. 어제부터 일반 이용자인데 사람들이 CBDC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이용자가 이걸 하겠습니까? 다 관련자들이 하겠지. 예. 그러면서 그 결과 자체도 좋게 만들어내겠지. 예. 우리가 어디에요? 한국은행 앞에서 얘기하면 CBDC 사람들 몰라요. 근데 은행에 10만 명이 가가지고 자기 돈을 이렇게 CBDC로 어떻게 보면 아직 쓸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는데 뭐 하겠어요? 아무래도 관련자들이 여기에 동원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자신의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등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금융권은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지급 결제 시장의 혁신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예, 동원된다는 게 이겁니다.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등 지정된 곳에만 쓸 수 있다는데 누가 자기 돈을 그렇게 테스트로 이용하겠어요? 아마 지정된 사람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봐야겠죠.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한강, CBDC 실사용 첫걸음. 그래서 이 이름을 딱 들어보고 뭐냐,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유가 있었네. 우연의 일치인가? 하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감독원에서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할 일반 사용자가 아니죠. 지정된 사용자겠죠. 짜고 칠. 뭐, 그래서 보면, 뭐 요거는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각국의 중앙은행은 현재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경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자 CBDC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CBDC를 하기 위해서 하죠. 유로도 유로화를 CBDC로 해서 아마 그들도 할 겁니다.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할 것이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근데 이 CBDC는 그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겠지만, 일단 한국은행은 2020년,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3월부터 CBDC 연구 개발을 시작했으면 약 5년간의 준비 끝에 이번 실거래 테스트를 시행하게 된다. 그래서 뭐냐?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윤석열 정권을 다 거치죠. 그럼 사람들은 정치에 빠져 있죠.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전국 7개 은행에서 10만 명 모집, 4월 1일부터 지갑 개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은 25일부터 일반 사용자 모집을 시작한다. 만 19세 이상이고 해당 은행에 수시 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동원된 사람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기 돈 100만 원을 뭐 이렇게 뭐 마음대로 못 쓰는데 이걸 테스트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은행별 모집 인원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서 각 1만 6천 명, 기업, 부산은행 각 8천 명씩 총 10만 명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직업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이디오폰 안에 전자지갑을 만들고 거기에 CBDC를 전자지갑에 넣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본인의 예금 계좌를 연동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뒤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 예금 토큰은 보유 한도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총 전환 한도 500만 원으로 설정. 예. 그래서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현대홈쇼핑 등 사용처 다양하다. 뭐가 다양해요? 아직은. 예. 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고 쭉 나옵니다. 예금 토큰은 서점, 편의점, 마트 뭐 이런 데서 사용하고 홈쇼핑, 케이팝 굿즈 이런 건 난 사본 역사가 없습니다. 케이팝 굿즈 같은 거. 배달 플랫폼, 땡겨요 모바일 앱 등에서 쇼핑이 가능하고 거래는 어떻게 하느냐? QR코드 기반 결제로 이루어진다. QR코드 기반. 여러분들 QR코드 기반 어디서 많이 이용해 봤죠? 어디요? 코로나 사기 때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뭐 어디 들어가 보고 막 다 했잖아요. 전자지갑을 개설한 은행과 관계없이 어느 가맹점이든 예금 토큰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 전자지갑 은행자가 B은행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문제 없다. 이거예요. 예. 음, 근데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CBDC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전자지갑 발행 은행 등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 수수료 내야 되고 막 카드 이자 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근데도 마치 카드나 이런 것보다도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ZDNet 코리아에서는 3월 18일 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4월부터 CBDC 일상 테스트한다. 뭐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 내용만 그 추렸는데 이 내용이 뭐냐? CBDC 파일럿을 하는 국가들 중 CBDC 파일럿이라면 CBDC를 테스트하는 국가들이겠죠. 일반인 대상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해. 이번 파일럿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이 개한민국 선택됐으니까 니네들 좋아해라 이거예요. 니네 선택된 민족이야 하고 선민사상 같은 겁니다. 디지털 선민사상. 야, 개판이죠. 여러분들 이제 유행 하나 만드십시오. 디지털 선민사상. 예. 국민일보에서는 3월 19일 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내달부터 편의점서 디지털 화폐를 받는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디지털 화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의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겠죠. 음, 그러면서 여긴 뭐냐? 좀 이런 내용, 자세한 내용까지 넣습니다. 기존 화폐에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닌다 하고. 그러니까 뭐냐? 니네들이 들고 다니는 돈이나 뭐 다를 게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기사에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뭐냐? 개인 간 송금은 불가능하고 예금 토큰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개인 간 송금은 안 된답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어,
여기엔 또 뭐가 있냐? 서울 청년 문화 패스 바우처 같은 건데 이 바우처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예. 그래서 뭐냐? 한편 한은은 이번 실험을 앞두고 내부 조직, 근데 여기엔 뭐냐?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실험을 앞두고 내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며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 화폐 연구부에서 담당하던 CBDC 업무를 디지털 화폐 연구실로 승격하고 관련 인원도 확충했다. 이 정도면 뭐예요? 테스트가 아니란 얘기죠.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CBDC를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보고 국가 간 연계 및 협력에도 힘써 왔다. 유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연동하겠다는 얘기겠죠. 뭐 근데 다만 뭐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자국 내 CBDC 발행 유통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이번 테스트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 이 CBDC 쇼케이스 국가가 돼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이거 보고 전 세계적으로 CBDC를 다 도입을 하겠죠. 예. 그 다음에 SBS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SBS 3월 24일 날 나온 기사인데 3개월간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국은행 대국민 테스트 시작했는데 다른 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제가 빨간 글로 친 거 요겁니다. 이용자들은 향후 추가될 예금 토큰 프로그래밍 기능, 향후 추가될 예금 토큰 프로그래밍 기능. 그러니까 그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예요?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뭐냐?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직접 사용처와 방식 등을 설계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어떻게 쓸지를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한 예금 토큰은 식당에서만 쓰도록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지금 현금은 뭐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면 이거 뭘 할지 모르잖아요. 추적과 감시를 못하지만 개인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용처를 지정해서 추적과 감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는. 근데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정부와 어디예요?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당신네들의 디지털 화폐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래서 추후 바우처 기능을 도입하면 바우처를 실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환급도 빨라진다. 하여튼 이건 뭐냐? 굉장히 뭐 장점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정도 지난 건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탄소 배출권 시장 대상 CDBC 실험 추진. 2023년 10월 30일 날 한국금융신문에 나온 건데 한국거래소와 한국은행 이창용이 탄소 배출권 시장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을 추진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디지털 CBDC와 탄소 배출권을 서로 연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지만 2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CBDC와 탄소 배출권을 서로 연동한다. 그래서 특히 두 기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과 거래소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뭐 두 기관이 했겠어요? 글로벌리스트들의 아젠다니까 그들은 그냥 따르는 거죠. 이에 탄소 배출권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내에서 CBDC 기반 디지털 통화를 이용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진지 점검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서 이번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예. 이 얘기는 지금 쏙 빠졌지만 2023년에는 한국은행과 어디요? 한국거래소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연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인 실험 내용은 다음 달 말에 공개된다며 기술 실험은 내년 3, 4분기 중 실행될 예정이다. 어쨌든 그거보단 좀 늦어졌지만 어쨌든 이 실험도 같이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몇 개의
몇 가지 최근 나온 기사들과 2년 전의 기사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봤는데, 어쨌든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재가 돼 있으니까 CBDC는 현금이나 카드에 비해서 통제 또는 감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원활한 그런 거죠. 특히 그건 정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대한민국은 CBDC 쇼케이스, 디지털 감옥 쇼케이스 국가입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이게 이제는 늦었습니다. 나와서 싸워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집회하는데 10명, 11명 이게 아니에요. 수백 명씩 나와서 이런 걸 반대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 주제 4월 드디어 CBDC가 실행된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를 한 지도 뭐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어, 뭐 인원은 오히려 우리 집회 인원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CBDC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CBDC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인 어떤 쇼를 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쇼가 다 쇼가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권 다툼도 있고 어떤 헤게모니 싸움은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이 어떤 줄을 서기 위해서 뭐 그런 건 당연히 있겠죠. 그걸 떠나서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치 싸움은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 예를 들어 뭐 이재명, 윤석열 뒤에 나중에 후속 정치인이 또 나와도 막 이런 이슈, 좌우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겠죠.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박근혜 때 없었습니까? 박근혜 때 노무현 때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탄핵도 있었고 뭐 계속 분열되는 게 있었죠. 민주당이든 저기 국힘이든. 그런 흐름들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정치에 빠지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진짜로 어, 결정짓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하고 정치 싸움만 매몰되다가 5년이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긴 쪽에서는 그리고 진 쪽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이런 것을 계속 끌고 가지만은 큰 흐름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IMF가 터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을 합병을 하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에게 다 잠식당하고 그리고 이명박 때 이제 뭐 그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이제 외국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초대해서 투자하게 만들고 그들이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본에 의해서 완전히 기업 정치화 되도록 이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완전히 주권을 이제 넘기게 됩니다.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지금 그래서 이 좌우 뭐 어떤 정당과 상관없이 완전하게 이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구조가 되었다. 한국이란 나라가. 뭐 원래부터 그런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인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뭐 목소리는 좀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아예 목소리를 못 낸다. 무조건 시킨 대로 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구조가. 만약에 시키는 대로 안 해버리면은 지금 그 민감 국가로 지정됐죠, 한국이. 물론 지금 지정된 건 아니고 윤석열 계엄령 터지고서 한 달 정도 뒤에 바이든 그 행정부 시절에 이제 민감 국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어 지금 3달 정도 2달 정도 넘게 흘렀는데 지금 나옵니다. 그게 기사. 왜 그럴까? 이 정부에서 이 쉬쉬한 겁니다. 윤석열이 이제 그 이 윤석열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시시하다가 지금 이제 그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정부가 몰랐다. 말이 안 되죠. 2달 동안 정부가 민간 국가에 지정된 것도 몰랐고 그 이유도 몰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지금 터트리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정보였던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 민간 국가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부,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뭐 북한, 이란, 뭐 파키스탄 막 이런 나라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적성국 내지는 좀 핵 강국들, 핵을 보유한 국가라든지 아니면 핵을 어
그 핵 개발을 할 위험성이 있는 나라들, 이게 잠재적인 적국일 수 있죠.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왜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우방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은 이스라엘이 또 미국과 적이 될 수 있죠. 한순간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핵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한국이 거기 포함됐다라는 거. 왜 갑자기 그럴까? 자,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나 이런 것은 많이 이전을 해가지고 기술 산업 생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핵도 사실 핵무기도 만들 수 있죠. 핵을 농축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자, 이런 것들로 핵을 농축하는 시설만 이렇게 갖추면은 이 우라늄을 농축해서 바로 핵무기로서 이렇게 탑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지배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민간 국가를 정했는데 지금 시기에 이제 그런 것을 왜 터뜨릴까?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한 이 의의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이 한국에 대한 이 어떤 강고한 그 이 견고한 이 지배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됐다. 그러면은 주권을 찾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도 글로벌리스트, 유럽을 지배하는 세력도 글로벌리스트. 미국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글로벌리스트한테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미군이 철수하고 뭐 CIA가 철수해도 글로벌리스트의 그 자본이 그대로 한국을 잠식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반대하는데 한국은 선도 국가가 된다. 한국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 아닌가요? 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정확히 얘기하면 친미 국가가 아니고 친 글로벌리스트 국가. 미국이 어떤 좋은 정책을 하면은 그건 안 따라갑니다. 미국이 나쁜 정책을 하면 그걸 따라가죠. 친미라고 하면은 다 따라가야죠. 미국에서 어떤 좋은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캠트레일을 금지하는 법안은 어떤 주에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뭐 불소 같은 거를 막는 어떤 법안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따라가죠.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예를 들어서 mRNA 백신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 안 따라가죠. 미국이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죠, 보면은. 여기는 그래서 정확히 분류를 하자면은 완전히 딥스테이트의 식민지다. 단순히 미국 식민지라고 하기는 좀 아니다. 오히려 더 잠식당했다, 미국보다도. 자, 그런 것을 이런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미국이 다 미군이 떠나고 CIA 한국 지부가 철수를 해도 여기에 이곳이 주권 국가가 된다라든지 하는 일은 저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하수인들, 이들이 이를 다 없앨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자본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의 제약 기업들 제가 지금 다 이제 거론은 못하지만은 뭐 유한양행이나 막 뭐 일동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여러분들 그 약 같은 거 뭐 안 사시겠지만 코펜조 시청자분들은 약을 뒤에를 보면은 제조 수입원이라든지 뭐 제조사 막 이런 걸 딱 보면은 뭐 화이자라든지 아니면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앤 어쩌고 저쩌고 자 이 한국의 제약 회사들도 이 실제 주인들은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장악을 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제약회사만 예를 든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 현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이 글로벌리스트라는 어떤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봤을 때 이 세상 어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완전하게 노예로 부릴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이들이 과연. 심지어 약한 나라들 있죠. 예멘이나 뭐 아니면 뭐 하마스 같은 자 그들도 무력으로 막 죽이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한국은 그게 가능한 곳이라는 한국이 왜 그게 가능할까? 이 단순하게 뭐 정치인들을 다 매수해서 나 근본적으로는 그거보다도 이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 완전하게 세뇌가 돼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한 7, 80년간 굉장히 세뇌가 돼 있어서 서구 문명이 뛰어나고 그들이 하는 첨단 과학 기술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자, 이것을 한 7, 80년 동안 세뇌를 당했는데 AI가 위험하다라는 것,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디지털화된 어떤 이런 그런 지금의 빠른 이런 정책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 뭐, 아니면 정치인, 뭐, 기업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 중에 그들이 정말 돈을 받고 매수돼서 그럴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쭉 보니까 대다수가 이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사대주의의 세뇌가 돼 있어서 무조건 어 이런 첨단 기술은 좋은 것이고 서구에서 하는 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에 굉장히 세뇌가 돼 있다는 것이죠. 이 GBDC 저 유튜브에 댓글을 가봤습니다. 댓글은 중국에서 하니까는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줄을 이루는 게 이 CBD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CBDC를 한국에서 하는 게 중국에서 하는 걸 롤모델로 삼아서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도 CBDC는 합니다. 근데 한국이 누구와 협력해서 합니까, 여러분? BIS입니다, BIS. BIS는 국제결제은행이죠. 제가 PDF 파일을 찾았는데 2023년도에 한국은행과 BIS가 같이 협력해서 이 CBDC에 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어떤 문서 같은 것을 발행했는데 CBDC를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사람들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에서 하는 CBDC는 중국과 아무 상관이 없고 세계경제포럼이나 유럽연합 내지는 유럽의 그 어디에 있습니까? 스위스 거기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 이 글로벌리스트 자 이들의 어떤 명령을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바꿔서 실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창용 총재라는 사람 CBDC 그 이창용 총재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 막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글로벌리스트 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뭐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뭐 IMF인가 어디 세계은행인가 IMF 거기 이제 직원으로 일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 글로벌리스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글로벌리스트한테 장악됐다. 지금 어 우파 사람 우파 쉽게 말해서 CBDC를 반대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CBDC를 반대해야 됩니다. 지금 저기서 윤석열을 뭐 지지하고 저기서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CBDC만 반대를 해도 엄청나죠, 사실은. 몇십만 명이 나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중국을 반대한다면서 이런 통제 사회는 반대는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위에 그 운영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지도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떤 자금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머지 일반 대중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대로 CBDC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됐죠, 현실. 다음 달 1일부터 해서 6월 말까지 1차 테스트, 1차 테스트가 끝나고 2차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한 올해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실거래 테스트. 그리고 내년에 완전히 정착하는 단계로 가고, 그 내년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아마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하는 작업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왜냐면은, 할 수 있는 곳, 이것을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국 외에, 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정도? 제가 알기로 서한지구는 이 안면 인식과 이 뭐야 디지털 신분증 아이디 시스템이 다 장착이 돼서 거기 서한지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그 시오니스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막 이렇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한국은 뭐 한국 사람들 처음부터 억압하진 않겠죠.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이런 그 페널티를 주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이런 거를 뭐 친환경 뭘 써야 되는데 뭐 종이 빨대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를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어 자동차를 안 타고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뭐 페널티를 주고 야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 거리두기를 올렸던 것처럼. 자, 그것이 이제 저는 지금 2025년인데, 2026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실사용이 시작되고 27년, 28년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되고 이들이 2030년까지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속도대로라고 하면. 아까도 기사에서 나왔듯이
이 실거래 테스트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일보 기사인가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 10만 명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실 공짜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하겠죠. 예를 들어 상품권 같은 거, 디지털 바우처를 그냥 주고, 그거 써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많이 참여할 겁니다. 그럴 정도의 예산이 없겠죠. 한국은행에서. 그러면은 이 은행 직원들, 7개의 은행을 참여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행 직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7개 그 은행의 직원들은 거의 반강제로 쓸 이 실험자 테스트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직원들이 다 반강제로 동원돼서 그걸 쓰면은 이들이 뭐라고 발표하겠습니까? 자, 이 테스트 10만 명 모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하면서 2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마치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막 몰려가지고 한 것처럼 자, 이렇게 꾸며가지고 기사를 내보낼 것이고 2차 테스트하고 나중에는 이 디지털 신분증과 연결하는 그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치 쇼에 계속 매몰돼가지고 윤석열이 탄핵되든 안 되든 이 CBDC는 시행될 겁니다. 그거 상관없죠, 그거랑. 정치인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딥스테이트란 게 뭡니까? 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직, 예를 들어 최상목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뭐 전두환 때부터 막 이렇게 공직에 올라가지고 막 그 뭐 노무현 때, 뭐 박근혜 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기재부 장관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딥스테이트죠.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계속 관료제에 머무르면서 어떤 이 한국의 어떤 이제 사람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을 물론 국회의원들 이 법안을 이제 위반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이 관료직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 정치인들은 싱크탱크에서 어떤 그 예를 들어 CBDC를 하라, 디지털 신분증을 하라 하면서 이 법안 같은 것을 그대로 이제 보내주면은 팩스로 넣어주면은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올립니다. 한 번은 민주당이 올렸다가 한 번은 국힘이 올렸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 악법들을 계속 올리죠. 그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정부의 관료들이 하나씩 착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이란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을 싹 바꿔도 이 관료 체제가 썩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CBDC라는 것은 아마도 1차 테스트는 성공리에 마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염려해야 될 것은 나중에 실생활 그 실사용자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까 전에 그 테스트에서는 이용자가 마치 이 화폐에 이 예금 토큰으로 변환시킨 이 토큰을 내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자녀가 어떤 성인물을 결제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19금 동영상 온라인 결제 못하게 한다라든지 자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야 이걸로 그냥 떡볶이만 사 먹을 수 있게끔 뭐 어떤 분식점에서만 쓸 수 있게 자 이렇게 가능하니까 부모들 얼마나 좋습니까? 오락실도 안 가고 PC방도 안 가고 좋죠?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류를 600g 이상 못 사게끔 프로그래밍 하면은 정육점에서 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모든 것 결제는 QR코드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이소처럼 이 QR코드로 왜 하냐? 디지털 아이디를 가 생성됩니다. 모든 제품, 상품, 뭐 어떤 동물, 인간 모든 사물에 디지털 아이디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고기 600g 이상 못 사게 하면은 이 고기 자체에 고유한 디지털 아이디가 있죠. CBDC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디지털 아이디가 뭔지 딱 읽히기 때문에 이미 600g을 다 소비하셨습니다. 결제가 안 됩니다. 고기는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옆에 있는 곤충 벌레로 만든 사료는 결제가 딱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이 탄소 배출권에 그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다이소에서 이제 QR코드 결제하는 것도 사람들 길들이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그 앞으로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디지털 아이디와 CBDC가 쓰일 것이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현실이죠.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와서 이걸 안 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누구 A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 좀 사람 국민 통제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좋은 쪽으로만 쓰겠다. 좋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임기를 끝내고 B라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만약에 이걸로 통제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쓸 수 있죠. 이것이 제도화가 되면은 이 사람은 어차피 계속 정치인들은 바뀌기 때문에 이게 한번 제도화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건 언제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쓰여도 1년 뒤에 쓰일 수 있고 5년 뒤에 쓰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걸 절대로 제도화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현금과 실물 신분증이 이 제도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이 생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매주 토요일 날 나가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줌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만 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리는 것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런 나쁜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선생님, 첫 번째 토론 주제 4월 드디어 CBDC가 시작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 아직은 이렇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음, 문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뭐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 보통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은행 관련 뭐 은행 실제 직원이든지 아니면 역시 뭐 관련된 다른 집단에서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그것이 어떻게 됐다 뭐 이름을 뭐 한강이라고 붙여서 그것도 매우 의도적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뭐 언론 보도야 뭐 100이면 100 중에 99개가 요즘은 다 거짓말이니까 얼마든지 거짓말로 꾸며서 써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반면 어, 이제 위원장님께서 어, 이게 정치인들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에 나가는 것은 이제 관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녘땅의 관료 체제가 썩었으니 그리고 이 남녘땅이 여기가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으니 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그들의 의도대로 의제대로 흘러가지 않겠냐 내년 뭐 2030년까지 그들이 정한 대로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어, 글쎄 뭐 그들의 의도야 뭐 그렇겠죠. 예, 그렇게 뭐 공언도 해왔고 어, 그렇지만 저는 어, 그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세상 자체를 만들어낸 조물주가 아닌 이상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완벽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해왔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물론 온갖 폭력과 거짓과 조작 사건을 터뜨려서 물론 감춰왔고 그렇게 또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료 체제가 썩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료 체제 자체를 다 드러내야죠. 예, 관료 체제를 통째로 다 드러내면 됩니다.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정치한다는 놈들뿐만 아니라 더불어 악마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악마당이죠. 예, 그리고 악마의 힘, 미제의 힘, 예, 국민의 힘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그놈들 전부 다 싸그리 다 드러내고 그놈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관료 집단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 끝장을 봐야지 이거 뭐 하나하나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있는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흐름들이 있는데 이 디지털 화폐 CBDC는 아까 그 기사에서 보듯이 2020년부터 준비를 한국은행에서는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정권으로 친다면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되죠. 2년, 2, 3년씩. 그렇다면 어떤 하나의 정권에서 자기 지금 글로벌리스트 아젠다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대한민국에 맡겨진 미션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것을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이 없이 진행을 한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관료들 또는 그 한국은행이라는 조직 그 밖에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런 조직들인데 관료들을 보게 되면 아까 뭐 최상복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을 관료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한덕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또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발탁을 해서 꽂아놓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는 건 참 좋겠죠. 그러면 누가 이걸 드러낼 수 있냐고 하면 사실은 한국 내에선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전쟁밖에 없죠. 전쟁을 해서 이 나라가 어떤 뭐 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게 된다면 그때는 관료나 정치인들을 싹 북에 의해서 싹 바뀌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민중들이 이 정치병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정책이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는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낸다는 걸 인식한 다음에 수천만 명이 동시에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그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관료조직까지 싹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정치병원 환자에 이렇게 들이대서 이데올로기가 에 사로잡혀서 정권이 바뀌면 뭔가 해결되겠지. 이재명이 만약에 되면 해결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바뀌려면 큰 사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또는 진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정권을 둘러엎고 그 정권과 그 다음에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을 싹 매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싹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까지 한 1945년 이후 장악해온 이 나라를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대한민국은 하나의 쇼케이스 국가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반대를 해주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부를 하고 이것이 최소한의 지금 방법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고 더 나가서는 이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할 정치인들, 그리고 또 어떤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관료들도 우리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관료들도 탄핵해서 날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예, 뭐, 다시 한번, 오늘 이 CBDC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줄곧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바로 코앞인 4월 달부터 CBDC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얘기하고자,
이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금 그 CBDC랑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저는 그 기후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그러니까는 CBDC가 우리를 통제한다고 쓰인다고 하는데 뭘로 통제할 거냐? 그게 기후 변화, 탄소 배출권이죠. 근데 이 그 뭐냐 정치인들 이제 그 민주당에서 주로 기후 변화니 기후 위기니 뭐 친환경이니 이런 헛소리를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 국민의힘도 그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뭐 언론만 봐도 에포크 타임즈 막 이런 데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기후변화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반대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뭐 보수 언론 뭐 이런 거 또 다 이제 기후변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이제 친 딥스 이제 그 미국을 맹종하지도 않고 여기는 무조건 안 좋은 거 이것만 한다라는 것이 참 문제고 이 기후 변화도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될 것 중에 하나 아닌가. 이 CBDC가 이제 가장 위험해지는 이유가 이 기후 변화와 연동됐을 때 탄소 배출권 자 연동됐을 때 사람들의 자유를 모든 자유를 다 뺏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